실제로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은행이 자본을 늘려버리면 이거 타격이 꽤 큽니다. 네. 예. 시중에서 돈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실물 경제의 침체를 되게 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의 최고의 경제도사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참 이번에는 평탄하게 지나갔어요. 예. 그죠? 은행권 이슈 없었고 AI 완전 열풍이었고 근데 채권 시장은 최근 와서 조금 약세로 접어들었고 뭔가 연준 빼고 혼자 가던 길에서 고민을 시작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채권 시장 건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BTFP가 마감이 되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마감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BTFP는 작년에 그 SVB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산을 할 때 다른 은행들도 이게 돈이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뭐냐면은 뱅크런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때 돈을 구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순식간에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연준에 딱 창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은행들이 돈을 잡아뒀을 때 원래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항상 열려 있었는데 그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은 문제가 첫째는 금리가 높아요. 두 번째는 만기가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럼 급전을 땡겼는데 한 달 후에 또 갚아야 되고 한 달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장해도 되잖아. 금리 좀 높더라도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럼 맞는데 문제는 재할인 창구를 쓰면 소문이 안 좋아져요. 걔 저기 어디 되게 저 사채 쓴데 이제 이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할인 창구를 사용한 은행에 대해서는요 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그럼 뱅크런이 더 세질 수 있잖아요. 제 거의 한계 상황에 그렇죠. 다달았어. 네.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그렇죠. 쓰겠어. 그래서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 받을 때는 이 SVB 은행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 채권 같은 걸 투자했는데 금리가 뛰어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게 시가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을 받으면 뭐 10억짜리 아파트 60% 대출 받으면 6억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가평가면 이 10억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현재 한 뭐 시가. 떨어진 게 한 5억이 됐다. 이러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돼, 3억밖에 안 되는 거죠. 60%니까. 네, 떨어진 거에 60%.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금리도 높고 기간도 짧고 그리고 찍히고 이러니까 재할인 창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네. 써봐야 어차피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BTFP는 그런 조건들을 다 이제 만족시켜 준 거죠. 첫째는 기간이 길어요. 1년. 그래서 작년 3월에 파산했으니까 1년 줬으니까 올해 1월인 거죠. 네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금리가 좀 싸요. 네. 시세 금리보다 한 0.5% 정도 쌉니다. 네. 그래서 금리 부담도 좀 덜어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부가 평가를 해줘요. 그 네 번째는 이거는 이 BTFP 창구를 쓴 거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이래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연준과 나만의 비밀. 이러니까 이거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행들이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땡겼어요. 이 BTFP를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BTFP가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싼 금리의 대출을 땡겨가지고 BTFP를 땡겨가지고 긴급자금인데 이걸 땡겨가지고 채권 사는 거죠. 왜냐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금융인데 예. 대단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 틈새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BTFP를 갖다가 닫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네. 실제로 올해 3월 11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1년 딱 되면서 이걸 갖다가 딱 클로징을 해버렸습니다. 예. 불량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닫은 거냐? 아니면 뭐 SVB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닫은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할 이제 것 그게 같아요. 닫을 때 이미 그 주위에서 NYCB라고 그 은행이 또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사실 저것만 보면은 BTFP를 닫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파월도 의회 연설에서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이 가능하다. 파서블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작년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BTFP를 열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원시키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닫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대로 써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 이제 싶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차익 거래 하니까 2월 말쯤에 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없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BTFP의 차익 거래 효과는 사라졌거든요. 네. 그럼 그대로 써도 되잖아. 근데 네. 이제 지금 긴축하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BTFP를 닫고 네. BTFP는 약간 어떤 성격이 있냐면 당장 패닉이에요. 그럼 뭔가를 제도를 갖다 지금 국회에 올려가지고 뭐 연준에서 고민해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테스트하고 그냥 일단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쓴 게 BTFP거든요. 네. 그냥 간이 전당포 그렇죠. 같은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연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연장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완충작용을 할 만한 장치들을 준비해 놓고서 BTFP를 닫은 거죠. 그러니까 가건물은 치우고 이제 본 건물 그렇죠. 하나 뒤에 지어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지었냐 이게 이제 그렇죠. 궁금해지는 건데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별로 보도는 안 됐어요. 음.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할인 창고. 재할인 창구를 좀 잘 안 써라. 쓰면, 그렇죠. 이제 쓰게 해주는 건데, 근데 써 이러면 안 쓰는 게 그거 쓰면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재할인 창구를 거의 몇십 년 동안 은행들이 안 썼어요. 그러면 거의 낙인 예, 효과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수 부사수예요. 음. 이제 선임이고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네. 한 번도 재할인 창구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임자의 할아버지 때까지 쓴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부사수로 들어와서 이제 인수인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재할인 창구는 뭔가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쉿, 말도 하지 마. 전설로만 이어져 갖고 그 여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야. 그거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네. 생각도 하지 마. 쾅.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건 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임자가 그걸 써봤겠냐고요. 그럼 그 업무 처리 방법을 모르겠죠. 이제 실무를 해보면 되게 무서운 거다. 그리고 업무 처리 매뉴얼도 없어. 그러면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할인 창구 담당자한테 전화할 땐 느낌이 어떠겠어요?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말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재할인 창구로 써야지. 그러면 담당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100년째 안 써왔어요. 큰일 난답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쓰면 안 됐다는 인식이 공감대로 형성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파이어 드릴을 써요. 네. 파이어 드릴이 뭐냐면 이 드릴이 이제 연습이거든요. 연습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럼 소방 훈련이에요. 소방 훈련은 불이 나든 안 나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은행들한테 소방 훈련을 하게 해요. 그러면 모든 건물이 소방 훈련을 해요. 네. 그러면 어느 건물에 불 났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모두가 소방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JP 모간부터 시작해서 재할인 창구를 조금씩 써봐요. 네. 그럼 재할인 창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누가 돈이 모자란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예. 그냥 원래 하는 건가 보다. 예, 그리고 이제 관습화되는 예, 거지. 그리고 이제 네. 연준에서 전화 와가지고 재할인 창구 쓰는 법을 알려주고 무조건 써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 뭐야 이게 하면서도 써보면 이렇게 하는 거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전임자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배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할인 창구 자체를 유명무실화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라는 게 이 파이어 드릴의 핵심이 돼요. 네.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아무리 파이어 드릴을 해도 네. 몇십 년을 안 써왔던 걸 갑자기 쓰라고 하면 쓰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어요. 네. 상설 레포 창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은행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이걸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중앙은행하고 국채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요 스탠딩 레포를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네. 언제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올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그래서 스탠딩 레포 창구의 타겟 대상을 더 많이 은행들을 늘려줬어요. 네, 그리고 네. 실제 11월 달에 FOMC 의사록에서 그런 은행들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재할인 창구뿐만 아니라 스탠딩 레포를 보다 활성화해가지고 기존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상설화돼 있는데 이거 안 쓰고 안 쓰니까 이걸 쓰게 하지 못 왜냐면 이걸 쓸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네. 시간이 없었으니까 BTFP가 나왔던 건데 네. 이게 워낙 부작용을 주고 이게 사실은 예외적인 걸 상설화 시켜버리면 그렇죠. 예외가 상시화가 되면은 어떤 시장의 기대가 생기냐면 문제 생기면 뭐 하나 만들겠네 이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BTFP 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네. 야 그럼 흔들리자 BTFP 해주게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로직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원칙대로 없애고 요 둘을 갖다가 이제 강화를 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은행 자본을 더 늘리려고 했어요. 네. 그 지금 연준의 부의장이 규제 담당 부의장이 마이클 바라는 마이클 사람인데 바. 네. 마이클 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더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미국 연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은행들 자본 잔뜩 쌓아놨고 지금 이거 저기 너무 자본을 많이 쌓아놓으면 은행이 자본이 너무 많잖아요.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자본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현금으로 들고 예, 있는 그렇죠. 거고 대출은 안 해주는 거니까 예, 이거는 그렇죠. 그냥 이익이 없는 자산인 그렇죠. 거죠. 이거 뭐하러 이렇게 쌓아놨냐. 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니까. 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나간 거죠. 아, 근데 거기다 대고 BIS 비율이 올라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GSIB라고 해서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한 뱅크들 같은 경우는 지금 BIS 비율이 꽤 높아졌어요. 예, GSIB 은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SIB 은행이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인데 네. 걔들도 BIS 비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은행들의 자본이 엄청 탄탄해졌어요. 예, 그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SVB 파산하니까 또 마이클 바가 뭐라고 하냐면 아, 더 늘리라고. 더 늘리라고. 저 GISB는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00억 이상 자본금 있는 사이즈가 1,000억 이상 되면 무조건 다 늘리라고 이러니까 네. 은행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무슨 장사를 하라는 거냐 이게. 손가락 빨다 죽으라는 얘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네. 연준 내에서도 매파들이 있어요. 보험원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매파 중에 카시카리하고 거의 둘이 탑이거든요. 네. 그 보험원 누나 매파면 웬만하면 아 규제해야 되니까 자본 늘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누나까지 나서셔가지고 이사님인데 이 누나는 아니고요. 네. 그분까지 나서셔가지고 아 이렇게 자본을 많이 늘리면 내 생각에도 아닌 것 같다. 이거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요번에 파월도 의회에서 이제 질문 받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자본을 그렇게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너무 큰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여기서 더 늘리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은행이 자본을 늘려버리면 아 이거 타격이 꽤 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돈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연준도 돈 뺐지.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는 레버리지가 10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렇죠. 예. 1억 달러 빼면 10억 달러 빠지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의 침체를 되게 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현재는 좀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할인 창구를 다시 쓰는 거, 스탠딩 레포를 쓰는 거, 그다음에 자본 확충인데 자본 확충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팔로우만 해보면 네. 현재는 뭐 그 정도로 좀 아웃라인 잡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네, 불안하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총 자산 규모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으니 네네. 사실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총 유통하는 통화들이 많아진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이클 바의 의지고, 네. 그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제 연준에서의 다른 의견이고.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 규제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시중은행들이 자산을 못 확충해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못 해주고 국채도 많이 못 사요. 네. 그럼 국채 시장이 되게 크고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니까 국채 네. 발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은행들 자본 규제를 더 강화해 버리면 은행들이 그 국채를 더 못 사요. 그러면 그 공급은 엄청 늘어나는데 국채 공급은 네. 은행들이 소화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빈 공간만큼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뛰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들어와서 메워야 되잖아요. 네. 지금 누가 들어와서 메우냐면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메워요. 네.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나 외국계 중앙은행들의 빈자리를 헤지펀드들이 와서 메우는데 네. 헤지펀드는 장기 투자 베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헤지펀드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헤지펀드는 언제든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거든요. 레버리지 플러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플러스면은 밀물처럼 들어갔다가 아니네 하면 바로 썰물처럼 빠지거든요. 네. 그럼 금리 변동성을 높여요. 이거는 채권 시장이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호랑이가 계속 그 채권 시장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은행의 자본 건전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게 금융시장 전반에 주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클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규제도 미국만 있으면 그렇게 자본 규제를 해도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의 또 이 펄레럴한 경쟁 관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 규제도 스탠다이제이션이 있으니까 BIS 비율이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건데 전 세계가 그거를 미국만 혼자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면
미국 은행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저기 연준에서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은행들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냐? 첫째는 대형 은행들은 안전합니다. 전혀. 예, 지금도 그쵸? 지급준비금이 엄청나게 높고요. 이제 물론 중소형 은행들이 있는데 파월 의장도 그렇고 저도 작년에 이제 SVB 파산 이후에 은행 위기 끝났냐? 그러니까 은행 위기는 아닌 것 같고 중소형 은행은 앞으로도 몇 개 더 파산할 거다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거는 아직도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은행들, 지역 은행들 작년에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NYCB는 사이즈가 큰 건데 이제 그런 쪽도 좀비뱅크처럼 만약 가버리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이제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약간은 완충 장치들도 만들어 놨겠다. 이게 너무 모든 걸 과도하게 과잉 케어하는 게 맞냐 규제로. 그래서 갑자기 음모론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네. 머릿속에서 음모론이 하나 떠오르는데 대형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은 조달 코스트도 낮고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그 외에도 예대금리를 안 주고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유 공간이 너무 많아. 네네. 근데 반면에 중소은행들은 저금리 조달이 현재 상황에서도 어려우니까 예금 금리를 많이 줘야 돈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부산하다는 느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도로 자기 자금을 계속 더 쌓아놓으라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중소형 은행들은 못 늘리지 여기는 늘릴 이유도 없지 큰 은행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럼 결국 계속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무부 장관 옐런이 그 얘기했던 것이 일부러 바램 아닌가. 즉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 4천 개 이상의 은행이 있는데 앞으로도 뭐 이렇게 병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했던 게 그 사실은 적어져야 그 관리 쪽에서는 되게 편해지니까 은행들이 좀 숫자가 적어져야 그런 걸 오히려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게 유도까지는 아닌데요.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들도 대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미국은 왜냐하면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리저널 뱅크도 많고,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은행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은 몇십 년 전에도 이 지역 은행이 엄청 많았어요. 그 80년대는 SMB하고 저축 대부조합도 엄청 많았잖아요. 세빙제 론즈인데 걔네들도 이제 다 파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되게 한계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기 결국에는 이게 경쟁력이 없는 은행들은 무너지는 게 맞는데 그런 은행들을 인수합병하는 게 1번이고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일어나서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주는 게 리스크인데 그래서 이제 SVB 때하고 다른 건 그 NYCB 같은 경우는 SVB 때는 이게 법인들이 많아가지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다 빼버렸죠. 그렇죠. 예. 요번에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어쨌든 뭐 음모론으로 일부러 그렇게 다 가려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예대 마진도 탄탄하게 나오고 사업 구성 포트폴리오도 좋고 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저기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넘어서 SNL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SNL이 이제 많이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면서 그런 SNL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대형 은행들이.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인수하면서 지방 곳곳이 침투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렇게 침투한 대신에 이제 의회나 이런 데서도 뭘 해주냐면 너희들이 작은 은행들 다 이렇게 저기 인수합병 했는데 해당 지역한테 대출도 좀 많이 해주고 잘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은행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많이 해줘요. 지방에서.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럼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도 대출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10년이 넘는 긴 시간 후에는 모기지 버블이 돼가지고 붕괴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대형화되면서 또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